안녕하십니까. 윤희경 플러스 학원과 윤희경 국어영어 수학 학원과 함께하는 윤현준 입시 컨설팅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입시는 저희 평택 지역만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들은 정시를 포함해서 그 2월 말에 정확하게 나와 봐야 조금 더 수치로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였다라는 것이 총평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2022년 입시를 대비했고, 그리고 2023년, 2024년 입시는 어떠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필요 이후 컨설팅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문의는 밑에 있는 두 곳의 전화번호로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서 본인들의 설명회를 들은 소감이나 질문들을 공유해 주신다라면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설명회는 크게 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이 될 것이고요. 이후에 이 영상은 그 5개의 부로 나누어서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2022학년도의 입시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각각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그 윤희경 학원과 윤현준 입시 컨설팅은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그 성과를 잠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 입시제도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 프로그램을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2024년도 이후는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변화에 대해서 또 학원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 대입 프로그램 소개에서는 우리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논술과 그 7주차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는 정말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첫 번째, 영역별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변화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고3 고등학교 부모님들이 되셨으니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중심 전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도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체 모집 인원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가장 다수의 그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모집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재작년 2019년도만 해도 2020년도만 해도 그 학생부 교과 전형, 서울 지역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비율은 채 7%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이 2022년도에는 11% 이상을 넘어갔고, 그리고 2023학년도 이후에는 그것이 더 변화하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모집 인원이 증가했으니까 애들이 더 합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합격 가능성은 떨어져 버렸다 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내의 교과 전형 결과에 대해서 아직은 관내 고등학교들이 모두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면 특히 상위권, 여기서 상위권이란 내신이 2등급대 이상 뭐 이런 아이들을 이야기를 해요. 상위권 아이들의 합격률은 50% 이상 하락했다. 그러니까 예년의 경우에 교과 전형을 2개 정도, 뭐 2개에서 3개 학교마다 이렇게 쓸 텐데, 그러면 보통 하나 정도는 붙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2개를 모두 떨어진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을 만큼 교과 전형이 어떤 바닥을 다지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격률은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도 떨어지는 이 현상이 일어났던 첫 해입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서울 지역의 상위권 학교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 특히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대폭 강화하면서 수능 최저 학력을 규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 서울 상위권 학교를 교과로 써야 되는데
쓰려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수능 최저가 있고 어떤 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대부분의 선택은 관내를 중심으로 보면 뭐 평고라든가 신안고 일부 아이들을 빼고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 내신대에서 쓸 수 있는 학교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를 낮추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쓰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수능 최저 없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의 경쟁률이 내년에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합격률이, 합격의 점수가 뚝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겪은 어려움이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부터 어려움이 다가왔다. 대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래 써져 있는 3가지 요소입니다. 내신과 활동과 수능 점수. 이 3가지의 구성 요소일 텐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죠. 그런데 상위권 학교들의 경우에는 수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하게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물론 내신이 일부 반영되기는 하지만 이 아이가 뒤에서 설명드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필요로 하는 활동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오히려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정시는 90% 이상 수능 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90%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시에서도 아이들의 내신 혹은 활동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어디든 100%, 뭐 내신 100%, 혹은 수능 100%, 활동 100% 이런 전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 위주, 학생부 전형은 활동 위주, 수능 정시 전형은 수능 위주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 축소입니다. 서울 중요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에서는 작년 입시, 2021년 입시가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44%를 조금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는 35%로 축소됐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축소가 됩니다.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가열되었다라고 봐야 하겠죠. 또 그 와중에 약대 입시가 올해 새로 시작이 되면서 이것이 오히려 상위권을 조금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약대 위에 있는 의대나 치의대까지 전체적으로 커트라인이 극상향되었다. 예년 같으면 1.2, 1.3 이런 아이들도 의대를 합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교과 종합 모두 의대 입시에서는 거의 1점대 극초반, 그러니까 1.1을 넘지 않는 뭐 거의 1에 수렴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여러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 이 컨설팅을 듣고 있거나 그 다음에 우리 학원 내에서 좀 상위권 친구들 중에 의대나 약대 이런 데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대 약대 입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내신, 활동, 수능 모든 영역에서 거의 100개 근접해야만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되어버렸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통합수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통합수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통합수능은 한마디로 문과, 이과에 따라서 과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누구든 선택해야 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 개인에 따라서 선택 영역을 합쳐서 시험을 내겠다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는 누구나 들어야 되는 공통 영역이고 그리고 개인의 선택 영역에서 미적분이든 기하든 확통이든 이런 부분의 선택을 통해서 아이들의 수능 성적을 내겠다는 건데 그로 인해서 올해 입시에서는 아마 방송을 좀 들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문과 위주의 학생들, 확통을 선택했던 친구들의 공통 영역 평균 점수가 미적을 선택했던 친구들에 비해서 10점 이상 낮아요.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등급을 딴 친구들, 문과이면서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은 예전에 문이과를 따로따로 했을 때는 어떻게 4%씩 1등급이었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올해는 문과에서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은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채 2%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과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1등급 숫자를 받았겠죠. 2등급, 3등급 선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어에서는 약간의 역전 현상, 이과형 친구들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경향성은 있었지만 수학만큼 그렇게 공통 영역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문과형을 선택하는 게, 이과형을 선택하는 게 어떤 게 나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고 있을 텐데, 고민을 할 것은 선택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공통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해결 능력을 훨씬 더 강화할 것인가. 여기에 의해서 그 수능의 결과들이 달라지고 만다. 이거는 정시를 안 가더라도 수시에서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탐구 영역의 경우에도 그 소위 사탐과 과탐, 사회과학 영역과 과학 영역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에서는 사탐이 다소 유리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시 경쟁력을 기준으로 하면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수능이었다. 부모님들이 이제 표준 점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점수가 나오면요, 그 점수를 50점 만점의 과목이라면 50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평균을 계산을 해서 그 계산을 하는 걸 표준 점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탐 영역의 1등급자들은 대부분 표준 점수가 60점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탐 영역을 선택해서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은 거의 표준 점수가 70점대 중반까지 올라간 과목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3등급을 맞았다. 예를 들어 물리 같은 경우에 올해 되게 어려웠으니까 물리 3등급자의 표준 점수가 그 사회문화 1등급의 표준 점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점수를 높게 맞을 수 있는 것이 경쟁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죠. 물론 말씀드렸지만 수시에서 등급을 맞추기 위한 것과 정시에서 하는 영역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올해 정시만 놓고 보면 이과형 선택을 했던 친구들이 대거 문과과를 지원하는, 그래서 서울권 학교들 중에 경영학과, 서울대, 연대, 고대 경영학과에는 오히려 이과형 선택을 했던 친구들이 표점이 훨씬 높으니까 대거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문과 학습을 하면서 그것 쪽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정시에서 대거 탈락하는,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연이어서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났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 하나가 교대의 변화입니다. 이 교대의 변화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2024년도 이후에 수능, 이 전형의 변화를 선행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특히 지금 2학년, 1학년 친구들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교대는 다른 말로 이제 초등교육과인데, 전국의 초등교육과를 모집하는 교대 중에서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가 자기소개서를 폐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평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만 보고 이 친구가 얼마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활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걸 평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교대를 준비했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올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를 설명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설명이 생활기록부 내에 충분하게 담겨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대입에서 어마어마한 그 나쁜 결과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교대를 3개의 학교를 합격시키기는 했지만 이 친구의 경우에는 내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함에도 그 초등교육과가 요구하는 어떤 교육자로서의 인성, 교육자로서의 활동, 교육에 대한 본인의 관심들을 생활기록부에 넣기 위한 노력들을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했었고, 그것이 오히려 이 친구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3개의 교대를 합격하는 이런 결과를 얻었지만, 관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올해 끝나고 나면 보통은 각 학교에서 전교 1등, 2등 하는 친구들이 초등교육과 합격 비율이 제법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인접한 그 지정고등학교도 교대는 좀 매해 보냈었는데 올해의 결과는 발표되는 것들을 좀 더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러한 교대에서의 그동안의 합격 비율이 떨어진 것이 2024년 이후에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에게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올해 31명의 그 친구들이 최종 그 저희 파이널에 들어와서 함께 준비를 했었는데 종합적으로 72건의 합격,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 합격 비율이 무려 80%. 아까 말씀드릴 때 학생부 종합전형 뽑은 게 그 35%였다라고 한 거 보셨죠?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는 2배 이상 학생부 종합의 합격 비율이 높았고, 그리고 전체 인원 중에서 의치한 교대 서울권을 진학한 친구들이 전체 30건, 42건이니까 42%의 합격을 했고, 수도권까지 확장을 하면 70.8%, 10명 중에 7명은 서울 수도권 이내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자료가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 학원에 있은 애들이 모두 다 내신이 그러면 다 2점대 안쪽이냐 그렇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포함해서 그 3점대 중반의 친구들까지도 인서울을 합격을 한 사례들이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지 전체 숫자에서 뭐 인서울과 소위 수도권까지를 합치면 그 비율이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의 40% 정도 되거든요. 그럼 평균적으로 40% 합격시키면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무려 30%를 오버하는 70%의 합격 비율을 올렸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번역별로 서울 수도권, 지방국립대 충청권으로 한 표이고요. 오른쪽에는 서울 중요대들의 그 합격 숫자예요. 의대 3명, 부대 3명,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대 등등등등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죠. 작년에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작년 한 해는 굉장히 특이한 입시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균관대 5명, 이화여대 8명, 경대 7명 어마어마한 성과들을 이루었던 한 해였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교과에서의 문제, 종합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결합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특정 학교를 복수로 여러 명이 합격하는 이러한 경우들은 오히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개인으로 놓고 보면 자기가 지원하려고 했던 상향학교 혹은 극상학교들에 대한 합격 비율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경쟁력을 유지했다라고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아이들은 이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3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죠. 이 3명은 그 중에 2명은 저희 학원에서 저희가 정기 컨설팅이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한 친구는 1학년 때부터, 한 친구는 2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관리를 받았던 친구고요. 한 명은 3학년 때 한 반이 됩니다. 물론 이 친구도 우리 학원을 다녔었는데 컨설팅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어떻든 이 3명이 한 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 명은 심리학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였고 한 명은 인권 분야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과는 도시사회학 쪽으로 갔는데 그리고 행정학의 꿈을 가진 3명이 모였습니다. 무엇이 상상이 되시나요? 한 반 친구들이었다고 말씀드렸고 이 친구들이 했던 활동은 분야 협력 활동이었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진로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에 머물러서는 이제는 성공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협력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예 진로에 대한 내 사고를 확장하느냐가 사실은 수시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건이에요. 이 친구들이 했던 활동 중에 밑에 있는 디지털 시민성 탐구 활동, 이것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뭐 댓글이라든가 SNS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혐오, 차별 등의 문제들을 탐구한 겁니다. 이 문제를
사회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친구는 인권의 측면에서 이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탐구를 했고,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친구는 이러한 것을 하는 심리적 요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행정학을 하는 친구는 이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이나 행정적 규제가 과연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기의 시각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다가간 거죠. 그것을 따로따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셋이 함께 하나의 활동 속에 집어넣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들은 이 활동으로 교내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위에 있는 인권 교육 동화 제작 활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여기에 저희가 써놓은 건 2개를 써놨지만 실제로 3학년 동안에만 이 친구들은 5번 이상의 활동을 이 3명이 항상 줄을 이어서 활동을 했어요. 결국 내가 하나의 분야를 다가갈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인권 분야에 대한 어떤 문제를 다가가고 해결할 때 내가 인권에만 관심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까? 법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루어내는 사회적 환경들, 심리적인 요건들 알아야만 많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결국 이 사례는 사실 의도한 프로그램적 사례는 아니었고 우연하게 2명이 저희 컨설팅을 했던 친구들이어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그 결합을 시켜줬던 사례이지만 이러한 결합을 시켜준 사례를 조금 더 시스템화하는 것이 저희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근거하는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가 어땠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었던 심리학을 전공했던 친구는요, 거기 내신 점수를 원래 이거 개인정보라 다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아예 구체적인 점수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결국 이 친구는 이화여대 아주대 심리학과 그리고 카톨릭대 심리학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나중에 발표되는 이 학교의 교과전형, 종합전형 커트라인과 이 친구의 점수를 비교해 보시는 것들은 꼭 나중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는 좀 더 극적이죠. 내신은 왼쪽에 있던 친구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2.6 정도니까요. 종합전형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그리고 교과전형에서는 상명대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교과가 상명대라는 건 상명대가 종합교과에서는 2점대 중후반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합격할 만한 합격을 했지만 종합에서 시립대학교는 좀 다르겠죠. 위에서 이제 시립대학교를 보여주는 다른 표를 보여드릴 텐데 아무리 그 시립대학교의 표가 낮아진다고 해도 2점대 초반에서 대부분 컷이 형성되는 것 기준하면 이 친구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합격의 과정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처음에 예비번호가 나왔고 마지막 날 합격 소식을 받고 이 학생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결과에 어떤 우선된 점이 아니라 내가 내 점수로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학교까지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함께 결합했던 친구는 내신 성적은 훨씬 더 앞에 2 친구에 비해서 1점 이상 차이가 났던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자기 친구들하고의 이러한 협력 활동들을 하면서 종합전형, 교과전형에서 경기대학교, 충남대학교를 합격을 했고 그리고 그런 자신감들을 가지고 이 친구가 별도로 이제 논술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논술에서는 결국 단국대까지 올려서 자기의 성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입시 결과를 이루었던 사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들의 핵심은 협력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융합적 사고를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활동 속에서 나타나서 어떻게 생활 기록에 기록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보여줬던 사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째 사례는 그 예체능계 지원 친구입니다. 지금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예체능계 혹시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체능계를 하는 친구, 특히 미술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실기전형 생각하잖아요. 실기전형의 합격 비율이 높다 그러면서. 근데 현재 미술 우수자 전형을 기준으로 보면 실기로 뽑는 인원과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거의 반 50대 50이에요.
게다가 가장 상위권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는 실기 전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수한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실기를 아예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홍익대학교도 실기는 안 보지만 일종의 어떤 미술에 대한 이의 감각을 체크하는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든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활동에 집중했던 친구였어요. 보시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보여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1학년, 2학년에 비해서 3학년 때 이 친구에게 키워드 2개가 추가가 되었어요. 하나가 공공디자인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공공디자인, 그 다음에 브랜드. 그래서 공공디자인과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미래 자신의 성향과 흐름을 통해서 완성할 것인가라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고 포인트를 가져갔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술 교과에 쓰여져 있는 세특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저기 하실 텐데, 결국 이 친구의 내신 성적을 보세요. 내신이 3점대 초중반이죠. 이 성적이 굉장히 애매한 성적이에요. 아무리 비실기 전형이라고 할지라도 내신 성적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보여줬던 어떤 미술 전공자로서 내가 가지는 어떤 관심, 능력, 그리고 그것의 확장,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홍익대 디자인학교를 최초 합격하는 정말 기적적인 결과를 이루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학교에 냈던 활동 보고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집단 공동연구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디자인과 그 다음에 브랜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 친구가 쓴 것들입니다.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탐색하고 그것을 다른 사례와 연결해서 그것에서 내 디자인의 목적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 친구가 직접 쓴 글이에요. 활동을 할 때의 목적,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본인의 어떤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써놨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친구는 본인의 자화상을 표현하는 그런 활동들도 했었고, 학교의 어떤 내부 디자인을 바꾸는 이러한 작업들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화장실을 고치고 복도를 고치고 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냥 미술 실기 성적만 많이 올리고 내가 활동을 한다고 해서 홍익대 디자인학과를 모두 합격할 수는 없겠죠. 또는 홍대 1차 합격하고 하면서 한예종까지도 중간에 포기하고 이 홍대 입시에 집중을 해서 결국은 홍대까지 완성을 했던 그러한 사례의 친구입니다.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무엇을 보실지는 모르지만 입시는 단지 그냥 좋은 내 교과 성적이나 활동들을 보고 어떻게 운 좋게 잘 찍어서 대학을 보내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고 그것을 내가 생활기록부 속에 기록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러한 생활부 기록부를 통해서 나라는 아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느냐가 결국은 입시 결과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제 고3 학생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시점을 어느 때로 잡는가에 따라서 내가 쌓을 수 있는 내용물들은